지금으로부터 꼭 71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과 함께 민족사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년간 이어진 참혹한 동족상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만 24만 4천여 명에 이르고 학살당한 사람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했던 전장에서는 국군 13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6.25 전쟁을 끝내고자 개마고원 부근 장진호로 진격한다. 하지만 한반도 국경을 건너온 중공군이 장진호를 포위한다. 종전의 기대감은 전멸의 위기로 뒤바뀌고 생사를 위협하는 혹독한 추위는 한국군과 유엔군에 몰아쳤다. 생존자 모두가 지옥으로 기억하는 장진호 전투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시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끔 그 바탕이 되었던 낙동강 방어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죠. 네, 무엇보다 소년병들의 희생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오늘은 한국전쟁의 또 다른 전투인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상우 박사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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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륙작전, 이건 뭐 성공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또 이야기인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전세는 확실하게 역전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은 전사에서도 이제 대단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전략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낙동강 전선의 적군의 이제 세력을 급속히 와해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을 탈환을 해서 적의 병참선을 끊었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그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천항과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갖다 장악함으로써 북진 작전을 갖다 하는데 병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갖다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작전적 아주 중요한 측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남쪽에 있던 북한군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북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처음에 미국이 유엔군을 조직을 해서 이 전쟁에 그 참전을 했을 때 명분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 전선 전투로 인해서 이제 패주하게 되면 북한군이 이제 38선 이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 북한군이 이렇게 이제 포위가 되게 되면 북한군이 괴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북쪽에 남아있는 병력이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전쟁의 전략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네. 한반도의 통일. 그전에는 북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했는데요.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과 함께 이제 북진을 갖다 공개적으로 이제 목표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루어진 강대국의 전략적 경계선입니다. 네. 이걸 처음에 이제 북한이 어긴 거였으니까 그러면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38선에서 전쟁은 멈춰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을 때 헌법 보셨잖아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니까 이 전쟁의 목표를 미국이 이제 바꾸는 거죠. 전쟁 이전의 상태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를 갖다가 통일시켜서 대한민국 만들어내는 것. 이것으로 이제 전쟁 목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서로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었나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전선의 양상이 바뀌면서 이제 그들도 새로운 목적을 그리고 목표를 정하게 된 거겠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군부와 메가더에게 이거 잘하면은 완전히 한반도를 석권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주게 됐고요. 그래서
9월 26일 메가더는 라이트 장군과 기획 수립 장교단에게 38선 이북 지역에 또 다른 상륙 작전 계획을 입안해봐라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북한군이 처음에 개전하고 나서 6월 27일 날 유엔에서 첫 선명이 뭐냐면 북한군 38선 이북으로만 물러나면 그 평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니들이 남침했지만 그냥 38선 이북으로 물러나라. 이게 첫 요구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미 이제 북한군이 괴멸됐으니까 38선 회복이 이제 전쟁의 그 종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북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국무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부랑 똑같은 네. 건데요. 이 다른 나라와의 국제 정세를 보는 거죠. 북진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인 반면에 미 군부는 얘기가 틀립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됐으면 승리할 때까지 하는 거지 전쟁을 무슨 중간에 외교적인 목표 때문에 여기서 끝 이런 것이 없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메가더는 계속해서 북진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북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당국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총사령관인 대통령과 현지 지역사령관인 메가더 간에 이제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워싱턴과 한반도 중간인 웨이크 섬이라고 하는 데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웨이크 섬 회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네. 전략을 논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메가더가 대통령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고 자기 숙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와전된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메가더가 의전을 철저하게 해요. 근데 다만 메가더와 트루만 간에는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메가더는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나이가 70세인데요. 네. 메가더가 1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나이가 이제 39살로 무지개 사단을 이끌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자기 휘하의 포병 대위가 바로 트루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자기 상관이 트루만이 되는 거 보면 보통은 이제 그 메가더가 물론 이제 속으로야 무슨 뭐 네. 생각이 있겠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최고 사령관에 대한 예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제 연생이 내가 위고, 그렇죠. 학번도 내가 위인데 군대 갔더니 선임이 후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살짝 있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애매한 예우는 철저히 했다. 요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웨이크 섬 회담이 문제가 있는 것이 트루만도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회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자기도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이끈 메가더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에서 이제 지지를 얻으려고 웨이크 섬에서 회담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트루만이 물어봅니다. 메가더한테 혹시 북진을 하게 되면 중공군이 내려올까 아닐까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여기서 메가더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럴 염려가 없다라고 이제 확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메가더 잘못이 아니고요. 이 웨이크 섬 회담을 앞서서 그 트루만 대통령은 CIA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10월 12일 날 CIA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북진을 해도 중공군이 그 압록강을 건널 이유는 없고 가능성도 없다. 이미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트루만이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메가더 입장에서는 고작 한 6만에서 9만 사이가 지금 압록강 주변에 배치가 돼 있는데 넘어와도 압도적인 미 공군력으로 부수게 되면 거의 이제 대살육에 지나지 않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메가더뿐만이 아니고 당시 그 참모들 다 동의를 한 얘기고 트루만도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중공군이 넘어오면서 전세가 확 바뀌니까 이게 이제 트루만이 메가더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10월 15일 날 웨이크 섬 회담에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걸 이제 언론에 흘립니다. 슬쩍 트루만이. 그러니까 메가더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몰래 뒤에서 트루만과 메가더의 대화를 갖다 기록한 기록물이 있어요. 이 기록물에 따르면 메가더가 이제 속인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 웨이크 섬 회담이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도구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미 군부에서 판단한 건 그렇다 치고 미국의 내부의 또 CIA라든가 정보기관의 정보력은 최고잖아요.
CIA랑 미 국동부 사령부랑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찜을 따로 가지고선 자기들 정보를 뭐 나누지도 않고 그냥 우린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 정부는 저기 주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CIA는 중공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메가더는 원래 그 군부 내에서 경험도 많고 당시에 이제 그 군대에서 전역을 한 사람이에요. 네. 37년도에 전역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일본군이 그 남아할 것 같으니까 당시 이제 필리핀의 군사 고문관으로 있다가 군대로 다시 이제 들어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때 나이가 70세였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원수 계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관이었던 사람이 당시에 마샬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군부 내에 자기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바운더리 내에 CIA가 만약에 여기서 활동을 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CIA가 일본과 한국, 대만에서 활동하는 걸 금지시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CIA가 또 그렇다고 물러설 기간이 아니고 또 몰래 합니다. 근데 몰래 했는데 얘네들의 정보는 역시 그 중공은 1949년 10월 달에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그 시작된 지 한 1년밖에 안 되니까 쟤네들의 국력으로 봐서 미국과 싸울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참전 안 할 것이다라고 역시 CIA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CIA도 그렇게 판단하고 메가더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리고 전황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제 바로 밀고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샬이 9월 27일 날 그 유엔군의 그 북진의 한계선을 갖다가 이제 그 면해줘요. 이제는 그 메가더로 하여금 북진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38선 이북으로 진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중공과 소련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의 접경 지역 넘어서는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청천강 이북 지역은 이제 한국군한테 맡겨두고 거기까지는 진격의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뭐 실행된 작전 이런 게 있나요? 북진 작전은 작전명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북진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워커가 이끄는 미 8군에 미 1군단, 9군단, 10군단 이제 3개 군단이 있어서 10군단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다시 8군으로 배속을 시켜서 북진을 하면 되는데 이 메가더가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미 10군단을 워커한테 주지 않고 그걸 갖다 빼갖고 자기 직속으로 지휘관계를 바꿔놓습니다. 당시 이제 10군단장이 누구냐면 알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알몬드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계속 메가더가 키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그 측근들을 속칭 바탄갱이라고 부릅니다. 바탄갱이요? 예, 그 바탄 필리핀 반도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기 측근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 해서 일명 별명이 바탄갱이에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피아라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네요. 지금 바탕갱이라고 하니까 꼭 우리 나쁜 뭐 갱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영어에서는 사실은 갱이 그렇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아주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무리 혹은 뭐 패밀리. 동료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와 그의 무리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예. 그래도 70의 원수 계급을 가진 메가더와 그 무리들 그러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에선 사조직을 뭐 나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만 이제 어떻게 진급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메가더는 10군단을 빼서 자기 직속으로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산 상륙 작전을 알몬드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메가더의 예상을 깨고 CIA 예상을 깨고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이 되나요? 맞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대규모의 중국군 부대가 중국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을 걸고 몰래 국경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죠. 중공군과 첫 전투는 10월 25일 서부전선, 즉 미 8군 산하,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1사단이 운산에서 치렀습니다. 국군 2군단 예하 제6사단이 온정리에서 중공군과 첫 전투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이 두 전투가 치러진 거죠. 거기서 각기 이 중공군 포로를 잡게 돼요. 그래서 중공군 포로를 신문하면서 이 중공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25일 교전 직후인 오전 11시 44분 제15연대 병사들은 여태껏 보지 못한 복장과 중국어를 쓰는 포로 한 명을 붙잡았다. 사단장 백선엽이 직접 신문했다. 나이는 35살 정도였다. 두꺼운 흰색 소못으로 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광둥어를 쓰고 북방 표준어인 만다린어는 서툴렀다. 시골에서 왔다는 의미죠. 포로는 자신이 중공군 제39군 소속이며 중국 남부 광둥성 출신으로 국共내전 당시 하이난섬 전투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미 제1군단장 밀번 장군이 중국계 조선인이냐라고 묻자 아니다, 중국인이다 라고 대답했다. 여지껏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바로 중공군의 참전이다. 중공군 참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뭐 미 군부도 그렇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태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25일 날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인민제영군의 참전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선견대는 10월 16일 날 넘어오고요. 네. 본대가 이제 10월 19일 날 넘어오는데 어허. 이 문제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식적인 참전을 몰랐던 겁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알게 되면 11월 25일 날 한참 뒤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공군은 한번 이렇게 유엔군과 국군을 갖다 공격하고 나서는 숨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격해서 국군과 유엔군의 군세를 꺾고 난 다음에는 은폐, 기동,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우회 기동을 통해 갖고 국군과 유엔군을 갖다 이제 포위하는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당시 첫 전투는 10월 25일 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고작 들어와 봐야 계속 낙관적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은 정보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신문에 백선엽 장군의 신문에 따르면 하이난 전투를 치렀던 국共내전을 치렀던 이 군인이 참전했다는 건 정예가 들어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4야전군이 들어오는데요. 이 제4야전군은 원래 양쯔강을 도하했던 최종의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썼다는 건 그만큼 중공도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을 때는 일종의 순망치안이라고 바로 이제 미군과 국군과 압록강을 갖다 경계로 전선을 갖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원래 메가더는 기껏 고작 참전해 봐야 6만에서 9만 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130만 명이 들어요. 중공군 입장에서는 이 한국 전쟁을 상당히 자신들의 안보에도 네.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간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반공 포스터 그리고 막 이런 했을 때 인해 전술이라고 그 사람 수로 승부하는. 사람 수로 100만이 넘어가니까. 중요한 단서들이 많아요. 포로 신문에서 그들의 입고 있는 옷, 장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네네. 요소거든요. 두꺼운 흰 소못. 그래서 10월 달이면은 좀 방한 대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료에 두꺼운 흰 소못이라고 쓸 정도면 이 사람들이 겨울은 나고 철수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야 되는데 낙관론이 좀 지배적이지 않았을까. 전쟁에서는 절대 방심이 안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상태로 11월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메가더는 크리스마스 대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세를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킨 다음에 미군 병사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영광스럽게 맞자. 그래서 작전명이 이제 크리스마스 대공세예요. 그럼 이제 11월 25일 날 시작하는데 당일부터 중공군의 거센 반격에 국군과 유엔군이 몰리게 됩니다. 당시 이제 서부전선, 미 8군이 진격하게 되는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18개 사단, 그리고 이 동부전선에서는 중공군 12개 사단이 국군과 유엔군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대공세는 유엔군과 중공군 간의 대격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대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숨어있던 중공군 130만이 방어를 하러 일어납니다. 그럼 11월 27일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미 10군단 같은 경우에 원산으로 상륙해서 흥남 쪽으로 해서 개마고원을 거쳐갖고 그 서북 쪽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 상륙 작전과 돌파 기습 작전에 능한 미1 해병사단으로 하여금 서북 쪽으로 진격해서 미 8군과 연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역시 당시에 이제 미1 해병사단장인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이게 터무니없는 명령이 내려오니까 네. 일부러 공격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무평리 쪽으로 진격을 하는데도 일부러 뒤에 예비대를 남기면서 아주 천천히 진격을 합니다. 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이 장진호 전투에서 그나마 희생을 갖다 덜 치르고 후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알몬드가 현재 미 8군과 미 10군단 사이에는 80마일 정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중공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때는 굉장히 추울 때잖아요. 날씨가 완전 영하였을 텐데 이 심지어 50년 만에 최대 추위 적설량이 60cm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괜찮았나요? 괜찮지 않았죠, 당연히. 네. 미군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엔군 병사들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산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여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여름은 사실은 계속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더운 여름입니다. 맞습니다. 습도가 아이고 맞습니다. 적도 지방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의 여름을 느끼면 여기 더워서 어떻게 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덥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살아보신 것처럼. 들었어요. 네, 그 지방에 사는 그 외국인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한국에 7월 중순에 온 적이 있는데 숨 막혀서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희 나라가 훨씬 더운 것 같은데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그분들이 도착한 게 제일 한국에서도 제일 고온 다습하고 더운 대구 그리고 부산 쪽이잖아요. 대구. 흔히 대구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데프리카라고. 예, 뭐 부산 처음엔 부산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갔겠지만 네네. 그래서 첫 인상은 아이고 여긴 고온 다습한 데구나 열대 지방인가 보다. 아이고야.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됐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제 병력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네. 북한군의 저항은 거의 미미했거든요. 네. 그럼 순풍에 돛달듯이 쫙 올라갔죠. 네. 그리고 계절은 가을로 변했습니다. 네. 이거 날씨 좋은 나라네. 이제 가을에는 살만하다. 선선하고 살만하잖아요. 게다가 진격도 똑똑해. 그냥 쫙쫙 되고. 네. 앞둘사 한경도에 갔더니 겨울이 왔네요. 아이고. 근데 한국의 겨울이 저도 이 뭐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역 그리고 추운 동네를 많이 가봤는데 한국의 겨울은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에 견줄 만큼 춥습니다. 근데 추운 느낌이 달라요. 네. 이 한국은 습도가 있는 추위예요. 아. 그리고 강풍이 있습니다. 아. 한경도 지방은 더 심해요. 그래서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공급을 쳤죠. 이 유엔군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열대 지방에서 이제 극냉 지방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달에 자기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못한 기후를. 기후를 다 느낀 거죠. 네. 진격 속도가 빨랐으니 방한 장비들이 보급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 전쟁에 보면 꼭 전쟁이 났을 때 기후도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8월 달에는 미군 기록에 따르면 가장 더웠을 때의 수온지가 4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아이고. 경상남도 진주 지역이 아이고. 42도까지 올라가서 당시 미군이 한 명당 이제 반 파인트씩의 아이스크림을 제공을 했는데요. 그 숫자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제 거꾸로 11월 달에 올라가서 이제 이쪽에 함경북도 갔더니 이제 영하 37도면 이 기온 차이가 80도가 나는. 완전 80도 극과 차이. 극을. 그래서 보급이 그래도 괜찮은 유엔군들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대로 된 방한 장비 아이고. 자체가 없었으니까 조금. 동사나 동상에 더 많이 노출이 됐죠. 아이고. 사실 역사상으로도 보면 정말 위대하고 강했던 군대가 겨울을 맞이해서 날씨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장진호 전투도 그런 전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제2차 세계대전이나 나폴레옹 전투 그리고 여러 전투가 다 이 겨울 동장군 때문에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역시 이제 한국 전쟁에서도 가장 유명한 날씨로 인해서 전투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진호 전투가 되겠습니다. 장진호 전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이 세계 여러 전투 중에 이 역사상에 기록된 전투 중에 네. 가장 추운 전투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 네. 물론 다른 전투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제가 조사한 바로 이건 재미로 보는 순위 예. 이렇게 정도. 네. 5위는 1942년부터 1943년 사이에 벌어진 소련과 독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네. 이때는 영하 30도 정도였다고 해요. 4위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장진호 전투. 1950년에 벌어졌죠. 기온은 영하 35도 혹은 그 이하라고 하고요. 3위는 1812년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입니다. 이때는 영하 37도까지 내려갔고요. 자, 2위는 1939년부터 1940년 사이에 벌어진 핀란드와 소련의 겨울 전쟁. 아하. 영하 40도 정도고요. 네. 자, 1위는 1941년 소련과 독일의 이 모스크바 전투입니다. 독소전이군요. 예, 이 기온은 영하 45도. 별 차이 안 나네. 별 차이 안 나는데 또 그렇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야, 그럼 그 전투 내내 45도였어? 그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곤두박질 쳤을 때, 네네네. 예, 뭐 밤에 네네. 기온이 제일 내려갔을 때가 45도. 네. 근데 별 차이 없다고 하셨죠? 장진호랑. 겨울에 3도 차이만 나도 달라요? 생사가 바뀝니다. 아, 그래요? 5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장진호를 빼곤 전부 다 소련이었네요. 네. 그렇죠. 러시아 쪽이었죠. 이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뎠나요? 상황이 진짜 너무 악화됐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군의 증언에 따르면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다가 얼어서 동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아이고.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사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불을 피웠다가는 이제 주변에 매복돼 있는 중공군한테 이제 저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레이션을 그냥 까서 먹으려고 하면 벌써 얼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식수는 그 눈을 갖다가 녹여서 먹거나 이 추위 때문에 당시에 그 의류도 지탱할 수 없는 방한복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날에는 졸음이 그렇게 온대요. 네, 얼어 죽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그냥 조금 자다가 결국은 얼어 죽게 되는 이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동상은 비일비재하고요. 거기에 자기 소총이나 아니면 장갑차나 찝차를 갖다 만지게 되면 손이 철에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떨어져 나가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전투에서 그 사망하는 경우보다 이 추위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 어느 정도의 심지전을 하게 되냐면요. 실제 공격은 하지 않는데 꽹과리나 피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불을 피우다가 그 저격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저기 불 갖다 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뭘 익혀 먹을 수 있거나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당하다 보니까 이 전투력을 갖다 유지할 수 없는 거고 식사도 제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공포의 피리 소리라고들 그때 많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레이션은 대부분 캔으로 되어 있죠. 이게 캔 자체가 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캔은 금속재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죠. 장갑을 끼고 이 캔 딱에도 장갑을 끼고 그 둔하게 이렇게 따면 네. 안 얼어 있던 캔도 따다 보면 얼어 버리는 거예요. 그 내부가. 그걸 열고 그 안에 무슨 뭐 옥수수나 아니면 완두콩 같은 게 있겠죠. 그거 하나 띄어내는 게 그렇게 일이었다고 해요. 그럼 그거를 입안에 넣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공인데 이제 그때부터는 그 입안에 든 게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던 건 그냥 껍질 까서 바로 입으로 넣을 수 있고 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캔디나 초콜릿 같은 게 제일 인기였대요. 근데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열악한 상황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해병대 병사의 얘기인데요. 그 포위망을 뚫기 어려울 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은 척하는 거랍니다. 뭐 곰을 피하는 것도 아닌데 중공군이 넘어왔더니 죽은 척하고 누워 있다 보니까 그럼 중공군이 와서 미군의 장갑 뺏어가고 양말 뺏어가고 군화 뺏어가고 옷까지 벗겨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장진호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나왔는데요. 결국 다리랑 양팔을 갖다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 얘기는 중공군도 역시 보급품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슬프다. 네. 그러면 무기나 장비 같은 것도 완전 얼었을 텐데 그렇죠. 그 전투가 되나요? 똑같습니다. 일단은 장비, 이 전차나 아니면은 차량 같은 거는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도 사실은 너무 추위가 강하면 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부동액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없다. 그러면 2시간에 한 번씩 이걸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 차 그거 하듯이. 예. 뭐 저희 겨울에도 가끔 하잖아요. 뭐 요새는 뭐 좋아져서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요. 켜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에 한겨울에 새벽에 나가서 한 번씩 차 시동 걸고 아버님들 들어오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옛날에. 네. 그거보다 더 옛날이니 어땠겠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적어도 10분 이상 놔둬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예열을 하려면. 그러면 그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2시간에 한 번씩 깨야 돼요. 그럼 나중에 실제 작전을 나가잖아요. 안 그래도 추워서 잘 못 자는데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전투의 비전투 손실이 사고로 벌어지는 거죠. 사고로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큰 장비를 켰다 껐다 해야 되니까 소리와 빛에 의해서 이제 위치가 발각되는 거예요. 그럼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되고요. 총도 다 문제였습니다. 총이 그나마 제일 간단한 게 볼트 액션식 소총이 있어요. 네. 놀이새를 한 발 쏠 때마다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사격을 하는 거죠. 네. 그거조차 어려요. 그래서 그것도 녹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무겁지만 겨울에 작동이 그래도 원활한 게런드가 풍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무거워도 나는 게런드를 갖겠다. 혹은 누가 옆에 전사하면 게런드 소총이 있으면 자기 카빈하고 바꿔가게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주의하게 이 손을 대면은 금속에 손을 대면 손이 얼겠죠. 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아주 많지는 않았대요. 뭐 전차 운영병이나 차량 운영병 말고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장갑은 꼭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철로된 부분이 조준하려고 얼굴에 닿는 순간 이게 얼어버려요. 어머 어떡해. 뜨거운 물을 붓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얼었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운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거는 박격포의 포판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포판이 굉장히 두꺼운 이 철제로 돼 있죠. 네. 그게 깨질 정도예요. 박격포 한 발 쏘면은 그게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주잖아요. 네네. 이 땅과 함께. 네. 근데 땅도 깡깡 얼어 있고 포판도 깡깡 얼어 있으니까 충격을 빵 하면은 퍽 하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후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반격을 시작한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해 총공세를 실시한다. 38도선을 넘어 개마고원 부근 장진호로 진격한 한국군과 유엔군. 북한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중공군이 비밀리에 한반도에 투입된다. 중공군은 장진호 일대를 둘러싸며 한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한다. 네, 이런 혹독함 속에서도 전투는 계속됩니다. 근데 유엔군이 그럼 이제 중공군이 참전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우선 이제 11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작전을 갖다 했는데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 때문에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공군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거의 해병사단은 포위가 되는데요. 그 11월 30일에 와서야 알몬드가 이 미 10군 단장이 그제서야 이제 해병사단의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함흥과 흥남 지역으로 철수해라. 그래서 이제 미 해병사단이 이제는 포위에서 포위를 풀고 돌파하는 돌파 작전을 갖다가 전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유명한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유담리, 그다음에 하갈우리, 고토리 이 세 개 전투를 돌파해서야 결국은 함흥 흥남 지역으로 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담리 하가루비 여기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투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네네. 그 유담리는 이제 장진호의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이 유담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 10군 단장이 8군과의 연결을 위해서 무평리를 진격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중공군에 의해서 이제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공군한테 공격을 받고 많은 이제 희생을 치르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뒤로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유담리 전투인데 여기 이제 미 해병대 2개 연대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전투를 하는데 이때 중공군이 8개 사단이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8개 사단을 2개 연대가 막아낼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 해병사단은 세계 최강의 포화력을 갖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중공군이 8개 사단이 있어도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갖고 있는 이제
미 해병사단이 그걸 이제 적절히 그 포와 이제 화력을 적절히 운용을 해서 이겨낼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용어가 있죠. 인디언 태형이라고 있습니다. 양쪽 고지 산 쪽에서 저격병을 통해서 그 후퇴하고 있는 미 해병사단을 괴롭히는 거죠. 이걸 이제 계속해서 그 해병사단이 그걸 갖다 돌파하면서 결국은 12월 4일에 그 진흥리까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장기간의 전투를 갖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하갈우리 전투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담리 전투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전투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중공군의 목표는 미 해병사단을 잡게 되면 결국은 동부전선에 있어서는 그 중공군을 갖다 막아낼 수 있는 미군 병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유담리에서 빠져나간 그 미 해병사단을 다시 한번 하갈우리에서 이제 포위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해병대가 자신들의 그 처절한 이제 전투력으로 돌파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때 그 해병사단의 감투 정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전우의 시체를 전차나 아니면 차량에 어떻게든지 그 옮겨 실어서 그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 수습을 하는. 그런 전우회를 갖다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동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다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묻어주고 부상자들을 다시 차량에 싣고서 이제 끌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공군은 이 미 해병사단이 그 후퇴할 때 그 협곡이나 이런 데 이제 유일한 다리가 있으면 거길 폭파시킵니다. 그러면 또 이걸 해병사단은 공중 투하를 받아서 인공다리를 만들어 갖고 오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 추위에.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씩 진격을 해서 이 포위망을 뚫고 하갈우리 전투에서도 그걸 극복해내고 그 부대 편제를 갖다 그대로 유지한 채 이 해병사단이 다음 목표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훈련이 잘 돼 있는 부대와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대의 차이는, 어떤 부대도 자기네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잘합니다. 그냥 공세가 잘 풀리고 이럴 때는 다 잘해요. 그런데 일이 안 풀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된다든지 적의 공세에 가로막혀서 원래 계획이 안 됐을 때, 이 돌발 계획으로 갔을 때 그것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대가 정말 정예냐 아니냐가 나뉘는데, 해병대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 당시에 해병대는 그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지금 퇴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잘 전투를 치른 것 같아요. 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950년에 장진호 전투에 이제 그 많은 미군이 사망을 했고 자신들의 전우를 그때 묻어주고 왔는데, 미국은 끝까지 그 전우들의 시체를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 간에 그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은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당한 미군의 유해를 끝까지 찾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갖다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를 크게 세 가지 전투라고 봤을 때 지금 유담리에서 물러나고 하갈우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고토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포위를 탈출하는 작전이 바로 이제 고토리인데요. 고토리에서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으면 당시 미 3사단이 함흥 흥남 지역의 방어망을 쳤던 이 진흥리까지 빠져나오면 이제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마지막 전투가 바로 고토리 전투가 되는데요. 이 고토리 전투는 당시 이제 미 1해병사단이 7사단의 잔존 병력들을 다 이끌고 진흥리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때도 역시 이제 중공군이 6개사단을 동원을 해서 포위망을 형성을 하는데, 결국 그 유담리 하갈우리 전투와 비슷하게 강인한 정신으로 그리고 화력을 동원하고 여기에 이제 공중 전력까지도 동원을 해서 이 고토리 이 전투에서 이 돌파 계획에서 이제 그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진흥리 쪽으로 모임으로써 장진호 철수 작전을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가슴 아프네요. 당시 예상으로는요, 이 미 제1해병사단 전원 거의 대부분이
몰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14일간의 철수 작전에서 미 해병사단은 전사 718명, 그다음에 부상 3,500명, 실종 190여 명.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괴멸당할 뻔했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상당히 철수 작전에서는 성공한 작전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구슬픈 노래자락에도 있는 흥남부두 철수죠. 그죠? 민지 씨 아세요, 이 노래? 아니, 몰라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맞죠? 눈 아는 덮인 것 아닌가요? 같기도 하고. 눈 덮인 흥남부두의 어떻게 부르죠? 박사님,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바람찬인 것 같은데?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렇게.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정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흥남부두에서 이제 드디어 배를 이용한 철수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사실은 그 흥남 철수는 애안이 많은 철수 작전인데요. 미군 10군단 그리고 한국군 1군단만을 갖다 데리고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그 북한 지역에 있어서 그 국군과 유엔군에 협조했던 많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이들을 갖다 이제 그 버리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처음엔 그런데 미 10군단의 철수 계획에는 이 피난민 철수 계획이 없었어요. 네. 네네. 그 병력만 안전하게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피난민들이 그 흥남 부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네네. 겁니다. 당시 이 협상을 미 1군단장이었던 이 김백일 장군이 이 10군단과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피난민을 갖다 이제 끌고 오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그 국제시장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배 한 자리라도 얻어 타려고 하는 그 피난민들의 애안을 잘 그려줬는데요. 거기에 미국 그 함장 영웅이 계셨었죠. 그래서 왜 그 모두 태워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신 뭐 그런 맞아, 맞아. 그 미국 함장님도 계셨었고. 네. 아니, 사실은 그 피난민들을 많이 후송할 수 없었는데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 장군의 요청도 있고 역시 이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미 10군단장의 결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리와 무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을 갖다가 태워서 후퇴하자는 의견들이 이제 다수였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포니 대령입니다. 포니 대령이 그 작전 계획을 갖다 변경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난민들을 다수를 갖다가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갖다가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국제시장 보면 영화 보면 정말 그 장면이 너무 눈물이 나. 가슴 아프게 표현이 잘 돼 있죠. 네. 이게 또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때 버리고 온 이 전쟁 물자들이 어마어마해요.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국,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유엔군이 그 많은 전쟁 물자를 놔두고 피난민을 대신 태우고 나온다. 정말 선뜻 내리기 힘든 결정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이 전투단 하나가 물자와 병력을 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다가 우리 전투단이 이 물자를 손실을 했다. 그랬더니 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미 사단급을 무장시킬 수 있는 배가 출항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전쟁 물자 생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피난민들을 빼올 수 있었던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 전쟁 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냐면 전 세계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미국이 강대국인데 지금은 약 한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에 미국의 생산력이 전 세계 50%라고 하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한국 전쟁에 투입이 된 것이죠. 자, 혹독한 겨울 이렇게 10만여 명의 이 피난민까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또 생겨나게 됐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살아남은 분들에 대해서 뭐 부르는
명칭도 생기고 막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 초신 퓨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초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진호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그 뒤에 퓨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매우 적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결국은 그 혹독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신 퓨라고 하고 하는데, 그 지금 워싱턴에 이제 펜들턴 미 해병대 기지에 그 장준호 기념 전투비가 있는데, 전에는 그 초신이라고 썼다가 현재는 그 한국 쪽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거기에 장진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초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참 가슴 아픈 전쟁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다 보면 이게 과연 그 인간과 인간이 겨루는 전투가 아니고 꼭 자연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독한 추위가 결국 그들을 갖다가 아주 그 지옥과 같은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다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장진호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또한 이어서 흥남철수 작전에서 피난민을 규정대로라면 피난민 10만 명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물자를 버려가면서까지도 생명을 갖다가 많은 수의 피난민의 생명을 갖다가 구해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진호 전투는 역시 또 그 뛰어난 리더십의 승리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6월을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진호 전투는 물론 6.25 당시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호국 영령분들, 그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빚을 지고 있다. 예. 이 보훈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쉽게 해요. 그런데 보훈의 가치는 절대 가치여야지 시기마다 변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 변하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누군가는 나 대신 강에서 핏물을 마시고 겨울에 발이 잘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저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자유를 만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갚을 수가 있다면 뭐라도 좀 갚아줘야 되지 않나. 그거를 자꾸 뭐 정부한테 미루거나 이럴 필요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맞습니다. 결국 정부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70년 전 유엔군은 10만여 명의 한국 피난민이 흥남항에서 철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희생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하고요. 가장 먼저 교육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감사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